이강민의 잡지사 10월호 17번째 페이지 박광일 역사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광일 선생님이 꼽는 인생 사극 드라마가 있으십니까? 궁금한데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 개인적으로는 태조왕건. 태조왕건. 역시 또 최수종 아저씨 봐야죠. 네. 예. 그 드라마가 조선을 탈피해서 어떻게 보면은 고려를 한번 조명해 보자고 했던 면에서 굉장히 흥미롭고요. 고려를 다룬 게 많이 없었나 보네요.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고려 무신정권기를 다루는 정도, 네. 그다음에 이제 조선 초기의 공민왕부터 공양왕 때를 잠깐 다루는 정도이지 네. 마음 먹고 고려로 들어가 본 적은 거의 아, 없었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때 처음으로 견훤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이제 궁예에 대한 재평가가 학계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네. 그 부분을 일정 부분 네. 반영을 해서 어. 그 전에 있었던 그러니까 삼국사기의 어떤 견훤이라든지 네네. 삼국 궁예의 모습과는 좀 다르게 나름 어떤 카리스마를 갖고 있었고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을 가령 묘사했다는 점. 궁예는 그냥 뭐 잔인한 사람 정도로만 그렇습니다. 여겨졌었는데 그런데 이제 거기서는 어. 뭔가 이제 어떤 새로운 어떤 시대, 고구려를 계승한다는 의식 이런 것들을 갖고 있었다라는 예. 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그려지기도 했고요. 어. 그 덕분에 이제 최근의 드라마에서 궁예가 그쵸. 태조로 예. 발탁이 되시기도. 저도 엄청 재밌게 봤거든요. 네, 굉장히 어쨌든 그때 카리스마가 사실은 아, 지금 궁예 김영철 씨가 네. 태조 이성계로 그렇죠, 그렇죠. 태조로 이제 예, 발탁이 예. 되시기도 아, 하셨는데 예, 예. 그때 카리스마는 지금도 잊을 수가 아, 없는 맞아요. 것 같아요.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는가? 그쵸, 관심법. 아, 정말 명장면이 너무 많습니다. 맞습니다. 예. 제가 오프닝에서 용의 눈물 얘기를 꺼낸 것이 지난 시간에 저희가 고종과 순종이 묻혀 있는 홍유릉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선생님께서 다시 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잡지사 느낌으로 떡밥을 하나 던지고 가지 않으셨습니까? 맞습니다. 태조 이성계의 무덤인 건원릉이야말로 정말 사연 많고 얘기거리가 많은 무덤이다. 맞습니다. 예. 어떤 면에서? 일단은 조선 최초의 현재 남아있는 네. 왕릉이라는 점에서 지금 현재 세계유산으로 조선 왕릉 40기가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외형적인 모습을 일단은 건원릉을 참고를 해서 조선 왕릉이 계속 이어졌다는 점. 네. 그래서 유네스코 그 전문위원들이 볼 때도 네. 어떻게 한 나라의 왕릉이 500년 동안 동일한 형식으로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느냐. 굉장히 탁월하다. 그리고 이제 그 대종회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도 제례를 지내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문화재는 죽은 문화재가 아니라 살아있는 문화재다. 이런 면들을 볼 수가 있고요. 네. 또 한편으로 태조 하면은 뭐 그 고려 말 뭐 황산 전투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어떻게 보면은 영웅의 면모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럼요. 그런데 이 건원릉에서는 인간적인 면모를 아, 볼 수가 있다는 점. 오늘 포인트 중 하나네요. 네, 예. 그런 면에서 볼 때 조선 왕릉은 모두 사연을 가지고 있는데 그 건원릉 역시 네. 조금은 뭔가 여러 가지 생각거리를 던져주는 사연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네. 그래서 이 건원릉을 보면 좋겠다. 오늘 가볼까 네, 하는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예. 그에 앞서서 조선 왕릉에 대해서 좀 더 여쭤보고 싶어요. 네. 40 몇 기라고 하셨죠? 북한까지 해서 42기 42기가 지금 조선 왕릉이 남아 있는데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이집트 피라미드나 중국의 진시황릉 같은 걸 생각해 보면은 상대적으로 좀 소박한 느낌이 있는 것 같고 지난 시간에도 선생님께서 그래서 오히려 백성들의 고혈을 좀 덜 빨아먹는 그렇죠. 그런 장점도 있었다 맞습니다. 말씀하셨는데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조선 왕릉의 가장 큰 매력. 당대의 매력이 있을 것 같고 지금의 매력이 있을 것 같은데 당대의 매력은 아까 규모 면에서 말씀을 드렸다면은 네. 지금에 있어서 매력은 사실은 조선 왕릉이 당대의 기준으로 볼 때 죽은 사람이 머물러서 편안하게 머물러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연과의 조화, 이른바 풍수지리를 굉장히 염두에 두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선 왕릉이 있는 곳은 굉장히 자연을 잘 어떻게 보면은 보존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변의 풍경이 괜찮은 곳을 선택을 했거든요. 예, 예. 그런 면에서 우리가 문화재를 찾아가는데 뜻밖의 숲속의 산책, 굉장히 아름다운 우리의 자연 예.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역사하고 자연이 한꺼번에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곳. 왕릉으로 나들이를 가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조선 왕릉은 현재에 있어서 굉장히 탁월한 문화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우리 역사 속에 뭐 삼국시대나 고려시대의 무덤과도 양식에서 큰 차이가 있나요? 약간 차이가 있죠. 일단은 삼국시대는 사실은 그 좀 그러니까 넉넉하게 장례를 치른다 그래갖고
부장품을 많이 뭐 넣습니다. 참마총처럼. 그렇죠. 네. 그래서 풀 세트 장착하면은 뭐 그 금이 몇 킬로그램 네. 요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네. 인제 고런 것과는 쪼끔 다르게 왜냐면 인식이 좀 높아졌기 때문에 예. 그래서 뭐 혼과 백이 나누어지고 뭐 신이 되고 이런 어떤 개념들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쪼끔은 인제 그 내용들은 소박해지는데 그럼에도 조선 왕릉 같은 경우는 고대 중세의 왕릉 무덤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민간의 무덤은 관만 넣잖아요. 네네. 근데 조선 왕릉은 전부 방이 있습니다. 방으로 돼 있군요. 네. 그게 그래서 돌로 된 방일 수도 있고 석회를 부어서 만든 방일 맞아, 수도 맞아. 석회 말씀하셨죠. 예 있는데요. 예. 그게 인제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전의 어떤 전통을 이어받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대신 그 안에는 소박하게 특별하게 어떤 장례에 관련된 아주 기초적인 것들 외에는 네. 같이 묻지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인제 왕을 기리는 공간은 오히려 중요했던 거는 종묘 랑 연결해서 본다는 점 네. 이런 부분들이 또 그 시대와의 그러니까 다른 시대와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진짜 석회석으로 해 놔서 이제 뭐 그 도굴이나 이런 걸 할 수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안이 소박한지 어떻게 합니까? 예. 그 왕릉과 비슷한 규모로 만드는 예. 이제 그 세자라든지 세손의 무덤을 예. 인제 관리 문제로 예. 옮겨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 무덤을 인제 뭐 예를 들어 서호릉이라든지 서삼릉 근처로 옮기게 되는데 네네. 그때 나온 유물의 일부를 네. 살펴보면은 짐작해 볼 수가 있고 네. 임진왜란 때 왜군이 네. 지금 선정릉을 파헤쳤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중이니까 뭐 대규모 병력을 동원해서 파헤쳤거든요. 예예. 근데 다른 왕릉을 더 안 파헤쳤어요. 어차피 볼 거 없다. 그렇죠. 뭐 그 특별하게 사람들 입장에선. 보물이 나오진 않고 어떤 노력에 비해서는 얻는 것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점. 근데 혹시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안 파헤쳐진 무덤 중에 네.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인제 모르죠. 그래서 역사에서 네. 그 단정 짓지는 못하지만 네. 대략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인제 파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또 안은 또 소박한 그런 매력이 있는 조선의 왕릉입니다. 박광일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왕릉은? 걸릉입니다. 오늘은 대답을 해주시네요. 지난번에 궁궐은 다 평등하게 좋아한다. 좀 죄송해서요. 저희한테 죄송해서. 네. 방송국 놈들 좀 입맛 좀 맞춰주자. 예. 그래서 정조의 무덤이거든요. 건릉. 이 윤건릉 그래서 윤릉이 인제 그 나중에 그 추존되는 사도세자의 무덤이고 네. 그다음에 건릉이 인제 정조의 무덤인데 네. 특별할 건 없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가을에 네. 이 건릉에 가면은 그 숲이 네. 굉장히 다른 곳에 비해서 잘 보존이 되어 있는데 한 사람이 죽었을 때 그 고요함이라는 것이 이 왕릉의 분위기랑 참 닮았겠구나. 이런 느낌을 갖게 하는 그래서 여기는 말 그대로 죽은 자의 공간이구나. 이런 느낌을 갖게 하는 곳이 건릉입니다. 묵직한 네, 그래서 여운이 있군요. 그 전반적인 톤이 굉장히 갈색에 가까운 톤이었고 그 느낌이 지금도 남아 있어서 그래서 그 무덤 자체라기보다는 제가 거기서 느꼈던 감정 이런 것들이 지금도 가을 타시는 거 아니에요? 원래 남자들이 좀 가을을 저도 요즘 축하는 가을 탄다고. 네, 그래서 저기 이렇게 트렌치 코트 하나 들고 이렇게 트렌치 코트를 입고 건릉을 거닐어 보면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위치가 어디예요, 건릉? 수원.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수원에? 화성시에 있습니다. 역시 정조 대왕이시니까. 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건원릉, 태조 이성계가 묻혀 있는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건원릉 얘기를 하려면 신덕왕후라는 분을 우리가 알고 가야 한다고 하는데 네. 제가 일단 유튜브로 태조 이성계의 가계도를 한번 띄워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라디오로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선생님께서 보시면서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여기 뭐 유명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두 번째 아들 이방과가 정종이 되고요. 그 다섯 번째 아들이 그 유명한 태종, 세종의 아버지가 됩니다. 이방원. 네, 그런데 이들 아들들을 가만히 보면은 신의 왕후 한씨의 소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1차 왕자의 난이라고 하는 때 희생되었던 방번, 방석, 무한대군, 의안대군이 또 다른 왕비였던 신덕왕후 강씨의 소생이거든요. 저분이 신덕왕후군요. 네. 예. 그런데 오늘 얘기 나올 이 정릉의 주인공은 네. 바로 저 신덕왕후 강씨의 무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짐작하시겠지만 태조 이성계가 돌아가시고 나서 건원릉을 만듭니다. 네네. 그런데 신덕왕후 강씨가 먼저 돌아가셨어요. 예. 사실은 신의 왕후 한씨 같은 경우는 조선을 건국하기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조선에서 격식에 맞춰서 왕릉을 만들었다기보다는 후에 보완을 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조선이 건국하고 제대로 만든 첫 번째 왕릉은 네. 1398년에
97년에 생을 마감했던 네. 신덕왕후 강씨의 무덤. 그런 의미 정릉이 되는 거죠. 아니 그런데 우리가 저 지금 태조 이성계의 아들들과 관련해서 좀 엄청난 역사가 숨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네. 태조 이성계가 짐작하시겠지만 첫 번째 왕후였던 신의 왕후 한씨와 네. 두 번째 왕후였던 신덕왕후 강씨 이제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네. 누구 옆에 묻히고 싶어 했을까요? 아 태조가 네. 글쎄요. 누굴 더 좋아하는 분을 그렇죠. 누구를 더 좋아했을까요? 좋아하셨을까 모르겠는데. 근데 네. 왠지 이방원이랑 사이가 안 좋았다는 역사를 많이 들어서 그렇죠. 네, 신덕 왕후가 아닐까. 네, 네. 이방원이랑 사이라기보다는 두 네. 번째 왕비를 보통은 좋아합니다. 아 보통 왕들이 그렇습니까? 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 법. 그러니까 두 번째를 들이셨겠죠. 네, 그리고 사실은 저 신덕왕후 강씨가 네. 태조 이성계가 권력에 오르는 과정에 굉장히 큰 역할들을 많이 했거든요.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시골 출신인 태조 이성계가 개성에 정착하는 데 있어서는 처가의 도움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단순하게 그냥 부인을 넘어서서 동지 또 네. 때에 따라서는 든든한 정치적인 지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지지자가 1397년에 생을 마감을 하니 네. 이제 태조는 명을 내리는 거죠. 네. 나 네. 그 옆에 묻히겠다. 아, 그러니까 왕릉을 만들 때 네. 공간을 좀 비워놔요. 정릉 옆에. 그러니까 같은 그 능침 안에서 네. 한쪽 부분에 왕비의 무덤을 만들고 네네. 그 옆에 왕의 무덤을 비워놓고 예. 내가 나중에 죽으면 그 자리에 묻어다오. 라고 어. 이런 것들을 이제 목숨 숫자를 써서 수릉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정릉이 되는데 네. 아니 건원릉은 그럼 그러게요. 정릉은 네. 아니 그리고 또 정릉이 그렇게 크지가 않던데 예. 다녀오신 분들은 예. 그러니까 여기에 또 어떤 사연이 있는지 이제 그게 아마 많은 분들이 조금은 이제 궁금해하실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 얘기 조금 이따가 깊이 좀 들어가 보기로 하고. 네. 아니 그거가 제가 지금 배우긴 배웠던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서 태종 이방원이 형제들 막 피칠갑하면서 네. 죽이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건 어떤 역사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1397년에 신덕왕후 광씨가 생을 마감을 하게 되면서 예. 제일 무서운 게 지금 그 자신의 아들들인 거예요. 네. 이 특히 방원 방간 네.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아들들을 이제 요청을 하게 되는 거고 요청이 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안전에 대한 요청 어.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 예. 가능하다면 예. 저 아들들은 사실은 조금 네.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어떻게 보면 공부가 덜 돼 있으니 네. 그러면 재상들의 분위기에 맞춰서 새로운 왕조의 분위기로 맞는 세자는 네. 즉 태조 이성계를 이을 아들은 네. 제 아들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신덕왕후가요? 그렇죠. 이거를 정도전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막내 아들이었던 방석이 세자로 올라갑니다. 방번으로 왜 안 갔어요? 방번이 성격이 안 좋아요. 아, 성격이 안 좋아서. 네. 아, 성격 좋아야죠. 네, 왕들이면. 방번은 사실은 자기 친동생이 죽을 때도 예. 그럼 친동생이 죽으면 내가 세자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정도였기 예. 때문에 약간 평판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석이 이제 세자가 됐는데 근데 방석이 저 때 나이가 되게 어렸다면서요? 처음에 올라갈 때 7살, 8살이었죠. 7살, 8살. 네. 그러니까 네. 방번이 볼 때도 아니 왜 쟤야 나지? 방번이. 예.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였기 때문에 둘 사이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어.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이제 문제는 이 상황에서 그 태종이 가만히 보니까 네. 뭐야 나라를 세우는데 제일 큰 공은 아버지 옆에서 싸운 건 다 우리 형제들인데. 그렇죠. 정몽주도 살해하고. 그렇죠. 정몽주 하여가 얻고. 내가 안 죽였으면 네. 고려가 어떻게 망했어.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아니 정도전 저 형 너무하시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디데이를 보고 결심을 했던 게 네. 1398년에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제1차 왕자의 난입니다. 1차 왕자의 난이. 그때. 그래서 1차 왕자의 난에서 네. 이미 이제 그 신덕왕후 강씨는 돌아가셨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방번 방석 그 다음에 그 후견인이었던 정도전을 죽이고 네. 그리고 나서 아버지에게 왕이 누가 이어야 됩니까? 예. 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네, 네. 그런데 여기서 자칫 굉장히 큰 사고가 터질 뻔했죠. 왜냐하면 아직 태조는 왕위에 있으면서 예. 비록 그때 이제 몸이 아플 때긴 했지만 디데이를 그렇게 정했거든요. 네네. 그런 상황이었지만 자칫하면 부자지간에 시가전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렇죠. 이때 이제 명분을 건드립니다. 어떤? 큰아들을 세웠어야죠. 그럼 네가 원하는 게 큰아들이냐? 네.
이렇게 됐는데 큰아들은 지금 이미 먼저 일찍 돌아갔으니까 그 둘째 아들 이방우가 일찍 먼저 돌아가셨고. 그래서 둘째 아들이었던 방과를 네. 왕위로 올리게 되는 타협점을 찾게 됩니다. 정종. 그렇죠. 그래서 정종이 두 번째 왕으로 올라가게 되고 네. 태종으로 볼 때도 사실은 저 형 오래 가진 않을 것 같아. 허수아비처럼 내가 주무를 수 있어. 그렇죠. 굉장히 착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 무인으로서는 능력이 그래. 출중했지만 예.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제 이것이 타협점을 찾게 되고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2년 뒤에 정종은 내 몸이 아파서 못 하겠다고 네가 해라 하면서 2차 왕자의 난을 거치면서 네. 방원에게 왕위를 넘겨서 1400년 네. 이제 태종이 왕위에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태종 이분 진짜 큰 그림을 엄청 그리셨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조금 복잡한 사연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1408년에 네. 태조 이성계가 창덕궁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당면 문제는 태조 이성계의 무덤을 어디에 할 만들 것인가? 것인가. 본인은 그 아까 신덕왕후 옆에 묻어달라고. 그렇습니다. 수릉. 그러니까 정릉 옆에 요청을 했는데. 묻혀달라고 네. 묻어달라고 했는데 네. 에이, 아니지. 이방원이. 그렇죠. 여러 면에서 아니잖아요. 왜냐면 신덕왕후에 대한 감정이 안 좋을 테니까. 감정도 있고 네. 지금 그 신덕왕후를 만약에 정통으로 인정을 하게 되면은 네. 방범 방석을 죽인 행위에 대해서도 정당성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네. 그런 면에서 볼 때 신덕왕후를 가능한 한 낮춰야 되는 상황인데 예. 그 옆에 한 나라를 세운 건국자인 태조 이성계를 묻게 한다면 결국은 정통성을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용납하기가 어려운 정치적인 문제였던 거죠. 그런 면에서 네. 태종은 별도의 왕릉을 선택을 하게 되고 그것이 지금 이제 동구릉을 이루게 되는 네. 최초의 왕릉이었던 건원릉. 그래서 태조 이성계는 두 분의 왕비를 두고도 네. 혼자 묻히게 된 겁니다. 그러네요. 네, 뭔가 좀 쓸쓸한 감정이 드는데.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 뭡니까? 지난 시간에 선생님께서 분명히 그 조선 도성 사대문 안에는 왕릉을 이제 만들 수가 없게 왜냐면 너무 좁아서.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태조 이성계는 신덕왕후가 죽고 그 정릉이라는 곳이 사대문 안에 있었습니까? 네, 그게 이제 문제가 되기도 했던 거죠. 사실은 여기에서도 지극히 부인을 사랑해서 가까이서 좀 보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이유예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대문 안에는 원래는 제왕의 도시는 산 사람들만 머무는 곳이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일단 이게 조금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 네. 아니나 다를까 태종이 왕위에 올라가니까 이제 네. 신하들이 서로 이제 합을 맞췄겠죠. 예. 지금 도성이 좁아 죽겠는데 저 숲을 저희가 좀 민가를 지어야겠습니다. 그리하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그 정릉의 영역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건원릉을 만들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아니 왕비의 릉이 어떻게 여기에 있으며 저분을 왕비로 인정을 해야 되느냐. 또 이런 논의가 벌어지게 되니까 그렇다면은 그렇지. 도성 안에는 왕릉이 있으면 안 되지. 옮깁시다. 저 멀리 양주 사흘 안으로. 양주로. 예, 와. 그래서 옮겼는데 예. 나중에 서울이 넓어지면서 거기가 서울이 돼버렸네요. 어쨌든 서울 안에 있게 됐네. 예, 그래서 성북구에 있는 정릉이 지금 우리가 아는 정릉. 예, 그 정릉이 이제 그 바로 저 옮긴 네. 정릉이 되고요. 지금 저희가 유튜브로 그럼 그 능의 위치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네. 예, 라디오로 들으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우측 상단이 그 동그라미 있는 부분이 우리가 아는 정릉, 그렇죠. 성북구 정릉. 성북구 정릉입니다. 당신은 양주가 되는 곳이고요. 네, 좌하단에 빨간색 음영으로 되어 있는 데는 그래서 서울시 중구 정동인데 네. 저 정동이라는 말이 원래 정릉이 있던 동네. 그래서 정릉동을 하는데 두 글자로 줄이면 정동. 그러니까 정동에 처음에 신덕왕후가 계셨다가 그렇습니다. 나중에 지금 우리가 아는 성북구 정릉으로 옮기셨다. 그렇죠. 그래서 건원릉을 1408년에 만들고 1409년에 여러 이유를 대서 결국은 저 멀리 보냄으로써 뭐 물론 이제 도성 안에 왕릉이 있다라는 원칙을 어기긴 했지만 신덕왕후는 살아서 누렸던 어떤 그런 권위가 죽어서는 모두 잃게 되고요. 심지어는 왕비가 아니잖아. 그러면서 서인으로 격하합니다. 격하까지. 예, 그러면서 무덤의 어떤 규모도 굉장히 줄어들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조선 후기에 명문론자들이 아니 한번 왕비를 했으면 진짜 왕비죠. 요 논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선 후기예요. 예, 그러면서 진짜 왕비였느냐, 진짜 왕이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단종도 왕이었으니까 왕으로 복권을 하자라는 논의가 이루어지는데 네. 마찬가지로 이분도 왕비였으니 네. 복권을 합시다라고 하면서 그때 이제 그 정능의 능호를 다시 살리게 되고요. 네. 그리고 소략하지만 다른 왕릉에 비해서는 좀 규모가 작지만 네. 왕릉의 격식을 갖춘 그런 것들이 조선 현종 때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덕왕후가 계신 정릉에 대한 태종 이방원의 감정이 어땠는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관련 자료를 저희 에디터가 하나 찾아낸 게 있어서 한번 읽고 갈게요. 네. 태종실록의 한 부분인데요. 임금이 말하길 정릉이 내게 조금도 은혜와 의리가 없었다. 내가 어머니 집에서 자라났고 장가를 들어서 따로 살았으니 어찌 은의가 있겠는가. 다만 부왕이 아끼시던 의리를 생각하여 제사의 도리를 어머니와 다름없이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뉘앙스는 아버지를 봐서 내가 까짓거 해주겠다 약간 이런 뉘앙스인 것 그렇죠. 의리는 아버지와의 의리가 중요하지 그분과의 의리는 나는 없다.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제 그 어머니로 인정을 하는 이유는 네. 사실은 나는 어머니가 아닌데 네. 아버지의 부인이다. 그럼 요거는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 왕비가 아니라 네. 후궁이다. 후궁이다. 첩이다. 그러니까 보통 일반 그 민가의 기준으로 보면은 네. 계모가 아니라 네. 첩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마음속으로는 격화시켰어요. 마음속으로도 그렇고 실제로도 이미 격화를 시킨 상황. 이미 시킨 상황이고. 그런 상황인데 다만 이제 아직까지는 호칭은 네. 정릉께서 이게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던 그 묘호로 사람을 가리키는 그 그렇습니다. 방식인 거죠? 그래서 예. 영릉께서 하면은 네. 세종을 세종대왕. 가리키고 아까 말씀드렸던 건능께서 네. 하면은 정조를 가리키는 것처럼 네. 정릉이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은 네. 신덕왕후가라는 의미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태종이 그 처음에 정릉에 있던 무덤돌로 청계천의 광통교라는 다리를 만들었습니까? 이 태종이 이제 심지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예전에는 이 돌로 된 석 부재가 굉장히 귀했습니다. 그래요. 이게 흔한 사실 재료가 아니었구나. 네, 그 돌 다듬는 것도 그렇고 그걸 다시 조각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 근데 1410년에 네. 청계천에 홍수가 납니다. 그래서 나무하고 흙으로 얽어놨던 광통교가 예. 무너지는데 이 광통교가 한양의 핫플레이스거든요. 플레이스입니까? 예, 그래서 뭔가 축제가 있다. 예. 정월 대보름 예. 모여라. 그럼 어디로 모이냐면 광통교로 모이거든요. 지금 약간 반포대교 느낌인가요? 더 강했을 더 겁니다. 강했습니까? 예, 아마 예. 이태원 이태원. 아니면 홍대 앞 예. 이런 느낌이었을 것 네네. 같아요. 그러니까 예. 이 사대부들 부녀자들도 이제 광통교로 많이 모여서 예. 이제 몇 날 며칠 밤새도록 놀고 했던 곳이거든요. 어, 근데 그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홍수가 났으니까 다리를 새로 지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제 돌이 없네. 돌로 네. 튼튼하게 진짜 이왕 짓는 거. 예. 그런데 근처에 보니까 바로 인근에 예. 정릉을 옮기고 나서 그 석 부재가 남아 있는 거예요. 남은 돌로. 재활용하자. 어.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존경의 뜻은 전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안 할 예. 수도 있는 건데 사실. 안할 더 수도 찾아보면 있는 건- 어디서든 예.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 그 부재를 가져다가 네. 다리를 만들고 그 옆에 축대까지 쌓아서 청계천 광통교 지금 복원해놨거든요. 네. 다리는 복원을 해놨는데 그 축대는 옛날 거 그대로거든요. 예. 가서 보시면 뭐 저렇게 화려한 조각이 있어 다리 조각이 그래요. 그 조각이 이 정릉의 와. 석부재였던 겁니다. 어찌됐건 왕후였던 분의 무덤에 어떤 쓰였던 돌을 그러면 한양 백성들이 밟고 지나가게 된. 어쩌면 세 그런 마리예요? 의미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당시에 이제 태종 때 신덕왕후 강씨가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이렇게 짐작해 볼 수도 있습니다. 태종 이분은 진짜 자기 반대편에 서면 좀 잔혹했던 면모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태종편에 서야 돼요. 제가 만약에 타임머신 타고 하면은 태종편에 뭐 말이라도 잡아야 될 거고. 무조건 태종편으로 네, 간다. 태종편에 서면은 또 예. 자기 사람 챙기기로 유명한 인물이 예. 태종하고 세조인데 만약에 두 사람을 선택하라면 세조가 더 낫습니다. 목숨을 부지하려면. 왜냐하면 태종은 이렇게 하다가 제가 좀 올라오네? 라고 하면은 바로 또 공격을 하거든요. 같은 자기 편이었다고 하더라도. 네, 네. 근데 세조는 한 번 나의 편은 영원한 나의 편. 의리는 또 있으시네. 네, 그게 이제 문제긴 했죠. 그래서 그게 이제 나중에 훈구파를 만드는 훈구파. 결정적인 계기. 그래서 예. 어떤 정분에 얽매여서 정치가 어떤 그 법도가 무너지게 되는 게 세조 때 그런 모습이 나타나긴 하는데 한 개인으로서의 삶은 네. 괜찮죠. 또 그렇게 평가할 수 있다. 네, 공신으로서의 삶. 공신으로서의 삶. 네. 자, 저희가 배경 지식을 이제 어느 정도 충분히 쌓은 것 같습니다. 이제 건원릉을 한번 가보도록 하죠. 네. 이제 신덕왕후가 죽고 2년 후에 태조가 사망해서 이제 건원릉에 모셔지는데 위치는
그 동구릉이 지금으로는 경기도 구리시 경기도 구리. 에 해당하는 곳이고요. 네. 산으로는 검암산이라고 하는 곳이 됩니다. 검안산 쪽이고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사진을 또 보여드릴 텐데 건원릉의 외관을 보면 한눈에 딱 봐도 다른 왕릉과는 확연히 다르다고 합니다. 자, 유튜브로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태조 이성계의 무덤 건원릉. 뭐랄까요? 좀 부스스한 느낌이에요. 뭔가 왜 이렇게 관리가 안 됐지? 그렇죠, 그렇죠. 이런 느낌이 좀 드는데. 그래서 이제 네. 그 동구릉의 여러 왕릉을 쭉 살피던 분들이 네. 이제 사전 지식이 없을 경우에는 건원릉을 특히 이제 봄 가을에 보시면은 네. 문화재청 일 안 하십니다. 그리고 벌초 좀 하지. 민원 넣고 벌초 예. 하시라고. 네. 충분히 저는 그게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이해가 가요. 사진 네, 보니까. 그런 네. 면에서 볼 때 지금 모습이 조금 독특하다고 볼 수 있는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잔디를 네. 그러니까 이제 무덤에다가 쓰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게 이제 잔디가 없다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약간 의아해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요. 초록색 빛깔이 전혀 없어요 지금. 네. 근데 이제 실제로 저런 어떤 지금 보면은 저기 앞에까지 접근할 수 있는 거는 특별한 행사라는 거를 짐작해 볼 수 있는데 네. 11월 초에 동구릉 건원릉에 가면은 네. 사전에 신청 굉장히 이제 그 경쟁률이 심해서 네. 조금 쉽게 되진 않지만 네. 저렇게 능침에 올라가는 행사를 하기도 합니다. 저 이렇게 막 우숭숭한 풀을 보러. 우숭숭한 풀. 네. 저 풀이 뭐 억새입니다. 저게 억새풀이에요? 네. 그래서 흰 빛으로 굉장히 이제 휘날리게 되는데 네. 저 관련된 기록이 사실은 태종 때는 나와 있진 않습니다. 예. 그런데 인조 때 이제 기록을 보면은 이제 그 건원릉에 왜 저 억새가 심겨져 있는지를 이제 알려주는 기사가 나와 있는데요. 태조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했대요. 뭐라고? 유언을 했는데 네. 함흥에 네. 내 고향에 네. 억새 심어달라고. 함흥 고향 땅 풀을 가져와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영웅이 예. 돌아갈 때쯤 돼서 두 개의 소원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하나는 자기 부인 옆에 묻히고 네. 싶었던 거. 근데 네. 태종이 이건 안 됩니다. 네.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혼자 따로 묻히게 됐는데 네. 아마 두 번째 소원은 태종이 들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고향 땅 억새를 저기에 이제 심어 달라고 했고요. 네. 그래서 그 건원릉만은 조선시대 내내 네. 조금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지금 보시는 모습처럼 보여지는데요. 네. 함흥의 억새를 가져다가. 네, 그래서 그 영웅조차도 네. 한 생을 마감할 때는 기억나고 보고 싶은 거는 고향이라는 거죠. 아니 그러면 그 태조 이성계가 부인 옆에 못 묻힐 거라는 걸 그 돌아가시기 전에 아셨던 거예요? 아마 어느 정도 느끼지 않았을까요? 알았다면 네. 그렇다면 차라리 고향 풀이라도 갖다 줘라. 그렇죠. 날 따로 왜냐하면 모실 거면. 네, 그 1398년에 제1차 왕자의 난의 결정적인 어떤 사건의 결과를 얘기를 할 때 보통 네. 정도전의 죽음, 네. 방석의 죽음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네. 결정적인 거는 태조 이성계가 왕위에서 물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정종이 올라가게 되고 2년 뒤에 태종이 다시 왕위가 된다라는 점에서 네. 일단 우리 기준으로 보면은 태조가 쫓겨난 거고 조금 점잖게 표현하면 실각한 겁니다. 예. 그런데 그렇다면은 이 상황에서 방석이 죽고 정도전이 죽었는데 네. 태종이 나의 뜻대로 그 해줄 수가 없다. 같이 신도광후 옆에 묻어줄 가능성은 없다라고 본다면 두 번째 소원은 절실하지 않았을까라고 보여지고요. 내가 쓸쓸하게 묻힐 거라는 건 어느 정도 알았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왕위에서 물러나서 야인으로 생활한 게 10년이에요. 물론 태상왕이라는 호칭을 받긴 했지만 네. 그 회환이라는 게 어땠을까 이런 생각. 그래서 보통 이제 함흥에 살다가 나중에 1405년 이후에 이제 서울로 와서 한 3년 더 살다가 예. 결국은 이제 그 생을 마감을 했으니 우리가 태조 이성계 하면은 그냥 왕위에 올라가고 그런 어떤 거창한 어떤 건국의 장면, 엄청난 군대를 거스르렸던. 그렇죠. 그런 활관한 장면을 떠올리지만 네. 실제로 그 왕위에 있었던 시간은 7년. 네. 그 야인으로 생활했던 게 10년이에요. 와, 그런 태조를 생각한다면 외로우셨겠네. 뭔가 예. 그 인간적인 연민 네. 이런 것들이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도 건원릉에 가시면 좀 센치해지는 게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살면서 아무 권력, 그다음에 어떤 부, 그다음에 뭐 야. 이런 지위 이런 것들을 느꼈던 사람들. 그런데 우리 역사상에서 아마 손꼽히는 인물이 이성계일 텐데 그 이성계라는 분도 돌아가시면서 그 소원은 가족, 고향, 소박한 그 영웅이. 것이었고 예. 그것이 어쩌면은 가장 귀한 것이었던
어떤 것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역사를 볼 때 이제 굉장히 이제 뭔가 큰 것들을 보면서 또 크게 평가를 하잖아요. 네. 근데 자신의 일상을 이렇게 소중하게 꾸려가는 것 음. 이게 정말 귀한 게 아닐까. 아, 이런 것들을 저기서 이제 다시 한번 저도 생각을 하게 되는 삶에 겁니다. 대한 고찰까지. 뭐 삶에 대한 고찰 그러니까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예, 예. 인생을 한 번밖에 살지 못하니까 네. 다른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거기서 내가 좀 취할 거는 취하고 힌트를 버릴 거는 얻는 거죠. 버리는 예, 것처럼 예. 근데 태조를 보면서 그런 부분을 또 버리고 취하고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건어릉도 지금 가을 계절과 너무 잘 어울리는 곳일 것 같아요. 네, 억새도 억새지만 그 그렇죠. 정서가. 그래서 예. 서울에서 가깝기도 하고 또 이제 11월 즈음이면 억새가 가장 하얗게 예쁘게 필 때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번 찾아보시고 더불어서 이제 뭐 주변에 뭐 선조의 목릉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문종의 현릉이라든지 그다음에 영조의 원릉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무덤들이 쭉 있으니까 네. 그 주인공들의 또 이제 이렇게 삶도 거기 보면은 또 설명이 좀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 나 이분 좀 만나고 싶다. 예를 네. 들어 뭐 현종을 만나고 싶다. 아니면은 그 효명세자를 만나고 싶다면 그분들도 동구릉에 같이 있거든요. 아, 네, 같이 찾아보셔도 좋을 것 두루두루. 같습니다. 예. 네. 저도 사실 태조 이성계하면 좀 괄괄한 이미지. 그리고 뭐 함흥차사들 다 죽였다 뭐 이런 일화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이미지가 많은데 또 새로운 정릉 또 건원릉 이런 관련 있는 장소를 또 알게 돼서 좋습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참 그래서 왕릉을 겉에서 볼 때는 다 비슷해 보이는데 네. 이제 묻혀 있는 사람의 이야기로 들어가면은 조금 특별하죠. 그래서 궁궐에서는 여러 왕이 스쳐가기 때문에 어떤 한 왕을 자꾸 얘기를 하면은 네. 좀 다른 왕들한테 미안하잖아요. 그런데 왕릉은 그 네. 왕과 그 왕비에 대해서만 얘기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오롯이 그러니까 역사 사건을 조금 더 밀도 있게 볼 수 있는 그러네요. 장소이기도 예. 하고요. 네. 그다음에 또 인간적인 면, 그 뒤에 얽혀 있는 이야기들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네. 좀 시선을 좀 이제 거시적에서 미시 쪽으로 낮추는 어떤 그 작업도 할 수가 있는 그런 장소이기도 하죠. 특별한 왕릉이란 공간입니다. 다음 주는 뭐 혹시 뭐 생각하시는 거 있으십니까? 저희가 이제는 뭐 아이템 회의를 미리 안 하고 항상 그런가요? 떡밥을 던지고 가시기 때문에. 아, 예. 그러게요. 뭐 태조 얘기 나왔는데 네. 이제 그 조선 왕 태조 얼굴 태조의 얼굴? 그렇죠. 어진 뭐 봤던 것 같은데. 그쵸, 그쵸. 네, 그리고 이제 네. 우리가 유명한 어떤 배우들 그래서 자신이 알고 있는 태조가 누구냐에 따라서 어떤 드라마를 봤느냐라는 네, 그렇죠. 것도 알 수 있는데 네. 그 태조의 얼굴이 정말 드물지만 조선 왕 진짜 한 몇 분밖에 안 남아 있거든요. 네. 남아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전주 경기전. 전주의 경기전. 여기 또 얘기거리 또 무궁무진합니다. 와. 부릉부릉. 예. 네, 여기 시동 걸었어요. 진짜 여기 무궁무진한 게 예. 여기가 이제 그 어진 관련된 얘기도 할 수 있고요. 예, 예. 사당 얘기도 할 수 있고 전주 얘기도 할 수가 있고 더불어서 최근에 그 메신저 사건 때문에 분산 땡콕. 백업 네네. 요게 전주 옆에 사고가 있어요. 전주 사고. 경기전 옆에. 바로 붙어 있거든요. 사고. 예, 그러니까 역사적 실록을 보관하는 창고. 창고. 이거 아니었으면 조선왕조 실록 날아갈 뻔했거든요. 오히려 그땐 백업이 됐다. 그 세트를 여러 세트를 만들었는데 그 한 세트가 살아남은 덕분에 지금 저희가 실록을 아까 그 처음에 얘기하셨잖아요. 예. 그 실록을 바탕으로 처음으로 만든 게 용의 눈물이라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배워야 되네요, 이런 거. 네, 그러니까 저희 집에도 지금 조선왕조 실록이 쭉 있거든요. 예. 무려 그 영인 축소 영인을 했는데 70권이나 돼서 이사 갈 때마다 큰 고민이긴 한데. 근데 그 실록이 절반 정도가 날아갈 뻔했었는데 임진왜란 때. 그런 것들을 또 보관하게 된 계기. 보관해 놓은 곳이 또 전주 경기전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쪽에 또 있다. 알겠습니다. 저희 뭐 이제 믿고 이젠 따라가겠습니다. 예. 자, 오늘도 뭐 가을이란 계절과 잘 어울리는 건원릉 새로운 장소를 살펴봤고요. 뭔가 타짜 곽치룡의 대사가 생각나더라고요. 나도 순정이 있다. 왠지 태조가 그런 말을 했을 것 같은. 맞습니다. 예,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다음 주도 꽃꽂잡 기대해 보겠습니다. 박광일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